자, 요약집 19페이지에 보면 사회질서 위반 행위라고 있습니다. 4번에. 거기에 보면 이제 반사회 질서 행위가 쭉 나오죠. 예, 그런 것들 중에서 동그라미 1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약정. 뭐죠? 뇌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사건을 대리하면서 승소하면은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이 4번은 변호사법이라는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서 동시에 반사회 질서 행위다 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동그라미 5번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지난 시간에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었죠. 그러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 질서 행위였습니다. 한 장을 먼저 넘기면 20페이지 맨 위에 가면 동그라미 6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맨 위에 첫 번째 줄 끝에서 양도소득세 탈세하기 위한 거래, 강제입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이런 것들은 반사회 질서가 아니었었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생활비 지급 약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반사회 질서가 아니었죠.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증언을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지 않으면 유효, 넘으면 반사회 질서는 무효,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확인해야 될 게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 관계죠. 우리 19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이중 양도가 된 판례가 있고요. 21페이지에 보면 사례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9페이지의 판례를 먼저 확인하고 사례 형태도 같이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페이지하고 21페이지를 같이 놓고서 이걸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교재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중매매란 갑이 자신의 땅을 을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병에게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들이 이중매매가 되겠죠. 자, 이때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그 법률 관계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원칙은 각 매매 계약은 유효하죠. 제1매매도 유효, 제2매매도 유효. 두 번째, 각 매수인의 권리는 평등합니다. 자, 을은 갑에게 이전득이 청권이 있을 것이고요. 병도 이전득이 청권이 있을 거예요. 그 을의 갑에 대한 또는 병의 갑에 대한 이전득이 청권은 채권입니다. 그리고 채권은 발생 시기라든가 채권 액수와 상관없이 평등해요. 따라서 먼저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을은 병에게는 대항을 못하고 갑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어떤 책임을 묻죠? 채무불이행 책임이죠. 채무불이행 중에서 뭐죠? 이행불능이죠. 그 책임의 내용이 뭐예요?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게 책임의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는 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예외가 잘 나오죠.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제2매매가. 자,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그 요건이 뭐냐? 두 가지죠. 매도인, 갑의 제1매수인 을에 대한 배임행위. 자, 이때 배임행위가 성립하려면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각을 했을 땐 배임행위가 아니죠. 중도금 일부라도 받은 상태에서 매각을 했을 때 배임행위가 됩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면 우리 민법 565조에 의하여 갑은 100을 상환하고 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죠. 따라서 갑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배임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갑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야 되죠. 이때 적극적으로 가담한다는 건 제2매수인 입장에서 제1매매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사고자 하는 땅이 이미 을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걸 알면서도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 요청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정도까지 이르러야 적극가담이다 이렇게 본다 그랬죠. 적극가담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제2매매가 이렇게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었을 때 병에게 넘어가 있는 등기도 무효가 되죠. 그리고 이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병이 팔았을 때 이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그래서 전득자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이 이중매매가 유효하다. 이게 유효하니까 병등기도 유효하고 나도 유효하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병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잘 나오죠. 또 하나 4번.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으로부터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지금 소유권 등기가 병에게 있으니까 이거 말소를 해야 되죠. 말소. 자, 그 말소 청구. 을이 직접 병에게 말소 청구 못하고 갑이 직접 병에게 말소 청구 못하고 을이 갑을 대위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1매수인 을은 직접은 안 되고 매도인을 대위해서만 제2매수인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죠.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추가될 수 있는데 하나가 을은 제2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서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2매매가 반사의 질서로 무효를 하더라도 을이 그 제2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서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을은 병에게 직접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직접 뭐 할 수 있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추가해서 기억하셔야 되죠. 갑의 배임행위에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을 제1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따라서 이 병에 적극가담하는 행위로 을이 손해가 생겼다면 을은 그 병의 적극가담 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직접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19페이지 봅니다. 핵심 판례, 기억, 원칙 유효하다 그랬죠. 니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딕은 나왔죠. 부동산 이중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제1매수인은 직접 말소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매도인을 대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자, 리을은 어떤 거죠? 대리인에 의한 이중매매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고요. 을이 병과 매매를 했는데 이게 제2매매예요. 병은 이미 제1매매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가담을 했단 말이죠. 제2매수인 갑의 대리인의 적극가담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하고 똑같죠.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하잖아요. 즉 을은 갑과 동일하는. 따라서 19페이지 박스 리을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다면 설령 본인이 적극가담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반사회 질서로 무효가 되겠죠. 미음은 이중매매를 확대하는 거죠. 특히 C.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을 점유해서 점유 취득시가 완성이 됐고요.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했어요. 이때 갑이 소유권 상실을 염려해서 그걸 병한테 팔았는데 이 병이 적극가담을 했어요. 갑이 을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병에게 팔아먹으면 을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그랬고요. 그 갑의 을에 대한 불법행위에 병이 적극가담으로 해서 매매를 했다면 그때 갑병 매매도 반사회 질서로 무효가 되죠. 또 시험 문제 뭐가 나왔어요? 제1행위가 임대차, 제2행위도 임대차. 이 경우에도 요 대법원의 이중매매 요 처리하는 요 이론을 그대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거. 21페이지로 가봅니다. 사례 형태가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면 이중매매는 반사회 질서로 무효가 된다. 2.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병이 을에게 팔렸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알면서도 매도를 요청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3번 갑은 병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을이 직접 말소 청구를 못하고 갑도 직접 말소 청구 못한다 그랬어요. 병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 을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4번 을이 갑을 대위해서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5번 을은 직접 말소 청구를 못한다. 또 현재 을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을은 갑부터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병에 대해서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가 없겠죠. 또 5번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다만 6번 을은 불법 행위를 한 병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번 병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설령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 형태로 출제가 될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20페이지 왼쪽을 보면요. 5번. 자, 마지막으로 반사회 질서에서 기억할 게 뭐죠? 사회 질서 위반의 효과.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양가를 1번에 동그라미 1번.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행을 하면 원래 무효인데도 이행을 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금지가 되죠. 뭐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 때문에. 그게 양가로 1의 동그라미 2번이죠.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당연히 절대적 무효니까 지난 시간에 봤죠. 무효행위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된다. 반사회 질서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죠.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반사회 질서행위에 관련된 내용이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중에서 일반적 유효요건 중에서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그 중에서 마지막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 반사회 질서 행위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반사회 질서 행위 머릿속으로 뼈대를 다시 한번 세우세요.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중매매 사례 형태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동기부불법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효과 관련해서 불법 임금의 개념을 기억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회적 타당성의 마지막이 22페이지 불공정한 행위죠. 불공정한 행위 빈출 지문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빈출 지문은 뭘 정리한 거냐? 불공정한 행위에서 뭐가 잘 나오는가? 요건 잘 나오죠.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세 가지죠.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 첫 번째 요건이죠. 두 번째 요건이 피해자의 공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요건도 잘 나오죠. 폭리자의 폭리의사. 피해자가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생각, 그게 폭리의사가 되겠죠. 이렇게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효과,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추인 안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는 된다. 전환은 된다. 전환된다. 그 다음에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되는데 폭리자에게만 적용이 된다. 따라서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환 청구하는 것은 무방하다. 적용 범위가 나오죠. 적용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증여, 기부, 경매. 증여, 기부, 경매. 되는 거. 부재소합의 기억하시면 돼요. 부재소합의. 이런 것들이 일단 불공정원에서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중에 요건 아주 중요하죠. 자, 요건 다시 한번.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한
현저한 불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이 현저한 불균형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죠. 행위 당시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게 지문으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궁박.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죠. 세 가지 모두 구별할 필요 없고 어느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면 충분하다. 두 번째,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궁박을 포함한다.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의할 수도 있다. 세 번째, 무경험. 무경험은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네 번째, 대리인에 의한 경우. 대리인에 의한 경우 궁박은 본인 기준, 궁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경무대, 궁본, 경무대.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 조건에서 나온 거 다시 한번 피해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하다는 것을 알면서 아는 것만은 부족하죠. 알면서 이거를 이용하려는 의사. 이게 있어야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불공정한 행위의 요건, 효과, 적용 관련된 것들이 출제가 되죠. 이 불공정한 행위가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행위 당시 기준, 객관적 가치 기준, 정치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무경험,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어느 하나만 구미하면 충분하다. 대리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 기준.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된다.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폭리 의사가 아니다. 그 다음 7번은 요건의 입증책임과 관련된 거죠. 암기합니다. 급부와 반대급부에 현저한 불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궁박, 경솔, 무경험이나 폭리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이 되면 증명이 필요가 없지만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 즉 무효주장자가 전부 증명해야 되죠. 그게 7번이죠. 8번 적용과 관련해서 증여, 기부, 경매 적용되지 않죠. 반면에 부재소 합의 적용되죠. 9번 추인은 인정되지 않지만 전하는 인정된다.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온 것들이에요. 자, 교재 확인합니다. 22페이지. 의와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 불공정한 행위는 반사의 질서행위 일종이다.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과 관련해서 니은 행위 당시 기준한다. 디귿 두 번째 증여 같은 무상행위에는 불공정한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기억 궁박은 두 번째 줄 정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 무경험은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디귿 어느 하나만 갖추면 충분하다. 니은 디귿 궁본 경무대. 리을 오른쪽 폭리의사가 있어야 된다. 폭리의사. 미음 피해자 즉 무효주장자가 전부 증명해라. 따라서 궁박, 경솔, 무경험 따위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양가라 3번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양가라 4번 효과 동그라미 1번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2번 추인은 안 된다. 전환은 인정된다. 5번 입증 책임 다시 한번 나왔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지문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하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목적에 갖춰야 될 요건 4가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유 타당성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를 가기 전에 하나 정리해야 될 게 법률의 해석이에요. 25페이지 가면. 자, 법률의 해석은 뭐냐? 우리 법률의 목적에 갖춰야 될 게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유적 타당성이잖아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요건이 확정성. 이게 해석과 관련된 거예요.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걸 확정하는 거. 이게 법률의 해석이에요. 당사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A 토지를 매매했는가? B 토지를 매매했는가? 당사자가 한 게 매매냐? 임대차냐?
매매라면 A 토지를 매매한 거냐, B 토지를 매매한 거냐. 그 목적을 먼저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법률의 해석이라고 하죠. 그 해석 방법이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세 가지가 있는데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상 효과의사를 해석하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상 효과의사를 해석하는 게 규범적 해석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반면에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이에요? 표의자 입장이죠. 의사를 표시한 사람 입장이죠. 뭘 가지고 해석해요? 내심의 의사 가지고 해석. 자, 어떨 때 자연적 해석을 합니까? 갑이 표의자예요. 갑의 의사가 A야. 표시가 B야. 갑이 을에게 B라고 표시했어요. 그러면 원칙이 B로 확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규범적 해석이에요. 그런데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 을이 갑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을이 갑의 질의에 동의한 경우 을이 갑의 질의, 이 질의가 의사죠. 질의에 동의했다는 건 뭐야? 의사가 합치한 거죠. 갑과 을의 의사가 합치한 경우. 요럴 때는 자연적 해석을 한단 말이죠. 특히 요 놈과 관련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요 오표시 무해 원칙이죠.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했다면 또는 뭐라고 나와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했다 이렇게 나오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했다면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설령 계약서의 표시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일치한 대로 효과가 생깁니다. 이걸 오표시 무해 원칙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사례 형태를 대비하시다.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에 대한 매매 의사가 일치했으나 그 A 토지에 관한 지번을 착각해서 계약서에는 지번을 B 토지라고 표시하고 B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왔어요. 자, 이때도 갑과 을은 A 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갑과 을이 A 토지에 대한 매매 의사가 일치했으니까 설령 B 토지라고 오표시했다 하더라도 이 오표시는 무시해도 된다. 오표시 무해 원칙. 따라서 계약은 A 토지에 대해 성립하죠. 계약이 A 토지에 성립했으니까 을은 갑에게 A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때 갑은 나 착오가 있었다. 취소할 수 있느냐? 없어요. 자연적 해석은요.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자연적 해석은요. 표시 자체를 고려하지 않아요. 착오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를 비교해서 불일치할 때 착오가 문제가 되는데 자연적 해석은 표시 자체를 개무시한단 말이죠. 의사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B토지는 매매를 한 적이 없죠. 따라서 B토지에 대한 을의 등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죠. 따라서 B토지는 여전히 갑소유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B토지에 대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4번, 등기행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설령 을이 이 B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 소유권을 병에게 넘겨줬다 하더라도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적 해석 방법이 적용된 오표시 무해 원칙과 관련된 사례 형태를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25페이지 법률의 해석이란 목적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의 목적, 즉 의사표시가 기준이 되고요. 우리민법 105조나 106조에 의하면 사실인관성 같은 것들
임의 규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당사자 목적을 확정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죠. 임의 규정, 선량한 분석, 기타 사회 질서의 관계가 없는 규정. 임의 규정이 있을 거예요. 이거와 다른 의사를 표시해. 그럼 그 의사에 의하죠. 또 임의 규정과 다른 사실 관습이 있고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해. 그럼 사실인 관습이 해석의 기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105조와 106조에 의해서 임의 규정, 당사자 의사, 사실인 관습 이런 것들도 해석의 표준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해석 방법의 자연적 해석. 이게 예외죠.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사례 형태가 나와 있죠. 오표시 무해 원칙. 매도인과 매수인들은 집원 969-36에 있는 A 토지를 같이 둘러보고 그 A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그 A 토지의 지분에 관한 착각을 일으켜서 969-39번지로 기재를 했는데 969-39번지는 A 토지 옆에 있는 B 토지였단 말이죠. 이거를 계약서에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B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까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고요. 2번 사안의 경우 앞에 뭐가 빠졌죠? A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그 25페이지 밑에 중요 사례 박스 동그라미 2번에 따라서 사안의 경우 다음에 A자를 추가해서 A 토지에 관해서 계약이 성립했다. 이 A자를 추가해 주세요. 거기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A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고요. 3번 자연적 해석은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 A 토지에 관해서 등기가 없고 B 토지는 등기가 있죠. 자, A 토지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을은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을은 가백에 A 토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B 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다 그랬죠. B 토지 등기는 무효죠. 5번 등기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설령 을이 B 토지, 그러니까 A 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등기부에는 이제 B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요걸 병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규범적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라고 되어 있죠.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표시상의 효과에서 이걸 밝히는 거죠. 보충적 해석은요.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하더라도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해요. 다시 말해서 의사도 없고 표시도 없는 경우, 즉 누락을 한 거예요. 당사자가 법률 행위하면서 깜빡하고 특정 사안을 누락한 경우예요. 이럴 때에는 자연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이 불가능하니까 보충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충적 해석을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주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정.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건 그에 관한 의사도 없고 표시도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당사자가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가상적 의사를 밝혀야 되죠. 이 가상적 의사는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 즉 당사자가 계약 당시에 어떤 행동을 취했으며 주의 사정 등을 통해서 각과 을이 객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이거를 보충하는 걸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게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해석, 법률의 해석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체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목적에 요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자, 27페이지에 보면 빈출 핵심 지문이 있죠. 자, 우리 지난 시간과 지금 했던 것들을 기억을 더듬어서 OX를 한번 볼게요. 2번, 1번 계약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 이거 뭐였죠? 단속 규정이죠. 따라서 그에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죠. 2번 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이 전소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계약 체결 전 전소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고요. 체결 후 전소 후발적 불능이죠. 유효죠. 3번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자, 4번에서 6번은 이중매매 사례죠.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갑이 그 부동산을 적극가담한 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했다. 자,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갑병매매는 무효죠. 자, 4번. 을은 갑을 대위에서 말소할 수 있죠. 을은 갑을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갑이 직접 말소 청구 못하고 을이 갑을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5번. 을은 갑병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6번. 병이 적극가담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정이 그 사실에서 선이라 하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랬죠. 제2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는 무효라면 절대적 무효라 그랬죠. 따라서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7번.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8번. 공박이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만을 의미한다. 아니죠.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9번.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추정이 되는가? 추정 안 된다 그랬죠.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공박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으니까 피해자 공박경솔 무경험을 따로 증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10번. 매도인이 자기 소유 X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X토지 지분 등의 착오를 일으켜서 Y토지에 관한 등기를 이전해줬다. 자, 계약은 X토지에 관해 성립했죠. Y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으므로 Y토지 등기는 무효가 되겠죠. 5표시 무효원칙과 관련된 지문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법률의 목적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다.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로 가야 되죠. 법률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가 뭐였었죠? 의사표시였었죠.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가 의사표시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 의사표시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비정상적이라면 또는 불완전하다면 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행위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인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그 법률행위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우리 민법에 총 4가지 형태가 규정이 되어 있죠. 그 4가지 형태를 크게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먼저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죠.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 이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뭐라 하죠? 의사의 흠결. 이렇게 부르죠. 의사의 흠결. 또는 내심의 의사가 내심의 효과 의사를 말하는 거죠. 이게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내심의 의사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또는 107조에서 뭐라고 하죠? 진의 아님.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다 이렇게 불러요. 의사의 흠결, 내심의 의사가 결여되었다, 진의 아님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죠. 하자. 이 하자는 뭘 말하죠? 사기. 다른 말로 기망 이렇게죠. 또는 강박을 말하죠. 자, 이렇게 비정상적 표시는 크게 의사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와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걸로 나누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건 또다시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하고요.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로 나누죠.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로 나누죠. 알고 있는 경우를 의사의 의식적 흠결 이렇게 부르고요.
모르고 있는 것을 의사의 무의식적 큰결 이렇게 부르죠. 의사의 의식적 큰결, 의사의 무의식적 큰결 이렇게 부릅니다. 자, 어쨌든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게 두 가지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허위표시 이렇게 되죠.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착오. 자, 먼저 비진이 표시 뭐라 하세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대로 효력이 있다. 원칙 유효. 이렇게 돼요.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된다. 이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게 107조죠. 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표시는 무효로 한다. 무효. 착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고 착오자에게, 즉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이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이게 109조죠. 착오.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어때요? 이것도 착오하고 똑같죠. 110조.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죠. 원칙이 어때요? 유효하죠. 다만 역시 취소할 수 있죠. 기망의 위법성, 강박의 위법성이 인정이 되면 사기 강박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라 기망의 위법성, 강박의 위법성이 인정이 되면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하면 역시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뭐가 나와요? 비진이 표시가 무효가 된 경우, 허위 표시 무효인 경우,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된 경우, 이 세 가지 다 공통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 무효가 되죠.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상대적 취소가 되는 거죠.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이 취소는 상대적 취소 이렇게 되죠. 취소에도요. 절대적 취소가 있어요. 즉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취소가 있어요. 뭐가 있었죠? 제한 능력을 이루한 취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비정상적 의사표시 총 4가지를 이렇게 뼈대를 잡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 뼈대를 정확하게 그리거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 뼈대가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보는 문제나 지문이 여기 중에서 어디에 해당돼서 나오는가를 0.1초 만에 딱 파악할 수 있어야 그와 관련된 지문들이 쭉 머릿속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비진이 표시 보기 전에 28페이지 먼저 정리합니다. 민법상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와 관련된 규정은 개인과 개인 간, 즉 사법관계에 적용이 되고요. 사법관계 중에서도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이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관계라고 해요. 개인사자 써서. 사법적 법률관계 중에서 재산상 법률에 적용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법관계의 반대가 뭐예요? 공법관계죠.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소송행위. 소송행위는 뭐 어디에 관련된 거예요? 법원이잖아, 법원. 즉 국가기관인 법원을 상대로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강박에 의해서 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그걸 취소 못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까 가족법상 법률행위 뭐가 있어요? 혼인 같은 거.
입양 같은 거, 이혼 같은 거, 파양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민법상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게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28페이지 중에서 특히 양가라 3번 소송행위 요거는 조심해달라. 소송행위는 표시한 그대로 효력이 생기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뼈대를 잡고요. 다음 시간에 요 비정상대상세 표시 하나하나 어떤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